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호주의 핵잠 도입 사업이 중국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인 원자력 추진 장보고 3 배치 3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한국은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앞글자를 딴 3자 동맹 오커스, 호주와 영국, 미국 3국이 중국을 겨냥해 결성한 안보협력체이죠. 주요 골자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지원하고 이 잠수함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오커스 파트너십을 통해 호주에 건네주려는 핵잠 건조 기술은 엄밀히 따지면 NPT 조약, 즉 핵확산 방지 협정에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 국가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미국과 호주 모두 가입되어 있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들은 90% 이상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 연료를 제공하거나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NPT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역시 이를 지적하며 냉전 시절 정신의 전형적 예시다,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며 NPT의 목표와 목적 역시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일보나 황구시보 등 중국 국영 매체들은 연일 오커스 파트너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얼마나 오커스에 대해 큰 우려와 공포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13척, 타이틀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 북해함대나 동해함대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잉?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호주는 13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총 3,680억 호주 달러, 한화 32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2024년부터 60년까지 36년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핵잠 조기 전략화를 위해 2030년대 초반까지 최대 5척의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한 척에 35억 달러, 그러니까 5척을 구매할 경우 하나로 23조 원이 드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전체 예산 323조 원 가운데 23조 원이 버지니아급 도입 비용으로 나머지 300조는 36년간 호주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8척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척에 약 37조 원 수준으로 현존하는 핵추진 잠수함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미친 금액이죠. 물론 기술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호주의 특성상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은 감안해야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호주의 1년 국방 예산이 40조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산 핵잠수함 단일 항목에만 매년 국방비의 20%가 투입되는 것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호주 현지에서 생산될 국산 핵잠이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그 성능과 신뢰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납기 일정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것인데요. 호주 조선소의 강성 노조는 이미 전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호주에서 건조된 헌터급 호위함은 원형인 영국 26형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건조되었고 기술 도입 형태로 건조된 콜린스급 잠수함은 동급 대비 2배 가격에 납기도 10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데이비드 존스턴 전 국방장관은 국영 조선소인 ASC가 잠수함은커녕 카누를 만든다고 해도 안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노조와 노동당의 거센 비판에 결국 정계 은퇴까지 하기도 했죠. 또한 미국이 호주에 주기로 한 버지니아급 5척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인데요. 현재 미국 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단 2개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전기보트 사업부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유포트 뉴스 조선소뿐인데 문제는 이들 조선소들의 도크도 꽉 차있는 상황이고 잠수함 유지보수 물량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측은 2032년까지 미 해군 물량만으로도 17척의 핵추진 잠수함 계약이 있고 여기에 차세대 전략 핵잠인 콜롬비아급 사업과 노후 잠수함 정비 계약까지 추가돼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도 연평균 최대 2척의 잠수함 건조만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호주가 버지니아급 5척을 2030년대 초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미 해군 납품용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LA급 잠수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그 대체 물량을 양보받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애초에 오커스 협력이 미국의 핵잠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미 해군 수요를 건네준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오커스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무려 6척의 버지니아급 발주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것만 봐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호주 핵잠 프로젝트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인 사업으로 완전히 꼬여버린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호주 정부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닌 알고도 묵인한 것이고 아니 한술 더 떠 이런 상황을 계획한 것이 친중 정부인 현 호주 내각이라는 것이죠. 호주에 거주 중인 100만 명의 중국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정권 교체를 일궈낸 앨버니지 총리 내각은 기존 스콧 모리슨 총리의 핵잠 도입안이었던
2030년부터 영국과 공동 개발을 수정하여 2030년 후반 영국이 개발 완료한 핵잠을 다시 미국의 전투체계를 통합한 호주 독자 핵잠으로 개발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잠수함 전력화 시기가 20년 이상 늘어나게 되어 중국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만큼 기쁜 소식이었죠. 사실 호주의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커넥션은 비밀이라고도 할 것 없이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출신인 현직 총리인 앨버니지도 능숙한 중국어를 구사할 만큼 중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인물이고 전 총리인 줄리아 길라드나 케빈 러드 역시 친중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케빈 러드 전 총리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통역사 수준의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기도 할 만큼 중국의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3월 24일 포린폴리시는 오커스가 호주 내에서 어색해지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을 통해 핵잠수함 계약이 연합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 내각이 핵심 전력화를 20년 늦춘 것도 모자라 노동당 출신 전 총리들은 한 목소리로 핵잠 도입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회담 당시 바이든의 표정에서 드러난 답답함을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은 완전히 물을 먹어버렸습니다. 미국이 NPT 조약까지 어기면서 호주 핵잠을 줄여 했던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인데 현재 중국은 다탄도 핵미사일인 쥐랑투 계열 SLBM 12발 탑재가 가능한 공구사형 전략 핵잠 8척을 전력화하는 동시에 사거리를 대폭 늘린 차세대 SLBM 쥐랑3를 무려 24발 탑재하는 공구륙형 전략 핵잠도 건조 중입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대만 침공이 머지않아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 해역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 해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루트가 완성되는 것으로 미국은 큰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일 믿었던 호주가 중국을 의식하여 핵잠 도입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더 나아가 오커스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3월 20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잠을 도입하는 대가로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면서 미국 핵잠 도입으로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미국은 온전히 중국 견제 대가였는데 말이죠.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일본의 핵잠 개발을 부추기며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최근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정치, 재정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수 있다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적절한 인원, 훈련,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오커스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핵잠수함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한국만큼은 기술 이전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요.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 부차관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잠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미국은 처음부터 호주 이외의 국가에게 기술을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걸 밝혔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는 지원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한국에게는 디젤이 더 효율적, 서해에서는 핵잠 운용 불가, 북한 상대로는 디젤로도 충분, 디젤이 더 정수과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서해 바다에 중국 핵잠수함 몇 척이 돌아다니는지 알거나 저러는 건가 싶은데 북한도 핵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젤로 충분하며 미국이나 많이 쓰시지 그러세요. 이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에겐 핵잠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피를 나는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유독 한국의 핵잠 도입에 극구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는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태평양 영내의 해양 패권 구축과 관련되어 한국의 핵잠수함이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구상에는 해양 전력을 포함한 기술 및 잠재 시장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A to Z에서 미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향력을 쥐고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그 영향력을 넘어서는 게임 체인저로 눈에 거슬리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 및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힐 정도인데 그 가운데 서방 진영, 더 들어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었거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지원 없이도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특히 한국의 잠수함들은 그 성능과 내구성, 가격과 납기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미 해군 규모가 얼마나 큰데 고작 한국의 핵잠 몇 대 도입한다고 패권까지 운운할 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핵잠수함 단 한 대가 수십 척, 수십만 톤의 함선들을 파괴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잠수함 사령부는 이미 이러한 비대칭 능력을 입증한 바 있고 미국도 놀라움과 함께 견제를 드러낸 바가 있는데 바로 림팩 훈련 당시 한국의 잠수함들입니다. 당시 한국의 잠수함은 1200톤의 소형 디젤 잠수함이었지만 미국의 핵항공모함, 이지스함, 잠수함 등 총 13척 15만 톤의 전력을 격침시켰는데요. 바로 1998년 림팩에 참가한 이종무 함입니다. 특히
특히 미국 벤자민 플랭클린급 핵잠인 카메하메아함과 1대1 맞짱에서 승리를 따내며 격침시킨 사건은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죠. 1년 뒤인 1999년에는 1200톤 잠수함 이천함이 어뢰 발사 훈련에서 16,000톤급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방에 격침시키기도 했는데, 보통 10,000톤 이상의 함선은 강화된 철제와 더 조밀한 격벽으로 한두 방에는 침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이천함이 격침에 실패하면 그 다음 미국 LA급 핵잠이 마지막으로 어뢰를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 한 방에 완전 두둥강 나버리자 미국을 포함 다른 팀들은 아예 훈련조차 하지 못했죠. 이에 미군 기관지 성주지에서는 한국 잠수함을 두고 원샷, 원히트, 원싱크라는 격찬을 했고, 이는 현재 한국 잠수함 사령부의 전투 구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2004년 림팩에서는 장보감이 혼자서 40회 이상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며 미국 존 스테니스 항모와 이지스함 등 30여 척을 격침시켰고,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는 미친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2018년 림팩에서 역시 전설을 써내려갔는데요. 당시 훈련에 참가한 잠수함 사령부 이상엽 중령의 소회를 통해서 한국 잠수함들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중령은 합참 간행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이함 한 척이 외국 전투함을 대상으로 유효하게 실시한 모의 공격만 33척이고 격침된 누적 배수톤을 계산하면 무려 23만 5,248톤에 달한다. 미국은 우수한 대잠 능력을 보유한 대형함정 5척과 대잠 헬기 2대가 군수지원함을 호위하며 고속으로 이동했지만, 박이함은 원거리에서 이들의 이동 양상을 파악하고 어렵지 않게 그 진영 중간으로 침투하여 성공적인 모의 공격을 실시할 수 있었다. 물론 디젤 잠수함의 제한된 기동 능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잠 초계기가 24시간 상공을 감시하는 자유공방전 90시간 동안 은밀히 스노클을 하며 원거리에 있는 전투함들에게 접근하고 공격하는 임무는 결코 쉽지 않았다. 만일 미 해군 잠수함같이 원자력 추진 능력이 있었다면 훨씬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주관한 미 3함대 사령관 알렉산더 제독은 자유공방 전기간 중 박이함 구역에서 잠수함 접촉 보고를 받고 대잠 항공기들을 급파하여 탐색해보았지만 박이함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그 은밀성과 수행 능력에 놀라워했다. 라고 하였죠. 어째서인지 2018년 림팩 이후 한국 잠수함들은 공격 임무에서 배제되어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한국 잠수함이 가진 비대칭 능력이 연합훈련의 취지를 방해할 정도로 막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한국이 게임 체인저급인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전략, 즉 미국의 주도적인 사실상 반강제적인 지휘력을 도리어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가진 파급력과 국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은연중에 많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사업이 디젤 추진 체계의 4,000톤급 잠수함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장보고3 배치3 사업은 디젤이 아닌 원자력 추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30일에는 SLBM 수직 발사관 10개를 갖춘 장보고3 배치2 선도함 기공식이 열리기도 하였죠. 한국의 디젤급 잠수함들은 비교 대상이 없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 발전 동향은 디젤을 넘어 핵 추진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요. 주변 국가의 군사적 긴장감은 감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는데,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 경계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 문제 등 갈등 심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으며, 북한은 SLBM을 탑재한 핵잠 개발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2015년 미국이 KF-21의 4대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거부로 당시만 해도 전투기 개발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현재 KF-21은 항정 장비와 무장을 달고 초음속으로 한국의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처음 도전한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사업보다 핵잠 개발 관련 기술력은 오히려 더 탄탄하다는 평가이죠. 한국의 저명한 원자력 공학자 김시한 박사는 원자력 연구소는 이미 2004년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며,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것이다 라고 했죠. 말로는 동맹, 혈맹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군비 증강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미국. 그러한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 우산은 이미 찢어진 우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동맹국을 뜻하는 얼라인은 명사로 쓰이기 전에 먼저 동사로 사용되어 왔다. 즉 동맹이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